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 상법 개정 토론회 어제 있었는데요. 뜨거운 격론 오고 갔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상법 개정을 해야만 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경영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주주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국내적인 혼란, 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시사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부진을 털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또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황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봤습니다. 참석한 재계 인사들과 투자자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하는 것은 이게 사법 리스크, 경영활동의 위축, 또 기업가 정신의 후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 옛날에 에버랜드 판결에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를 들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주주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부터 재계의 입장, 투자자의 입장 다 들어봤습니다. 각자 조금씩 입장이 다 다릅니다. 네, 그만큼 치열했다는 얘기죠. 어제 토론회가 상당히 격론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부장님 어제 직접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되게 뜨겁다면 뜨거운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의원분들도 되게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네. 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좀 막판 되면 좀 이렇게 중지가 모아지는 이런 훈훈한 분위기는 없었나요? 서로 간의 입장차만 또 확인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다만 경제계 의견을 또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또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사실은 경제계 쪽에서는 좀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제 또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봤어요. 그것도 참 특이한 광경이긴 했는데 그만큼 뭔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마음도 읽혀졌고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계를 좀 의견을 들어줌으로써 달래는 의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 교수님은 이게 좁혀지지 않는 무언가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지. 근데 정치적 이슈가 아닌데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이 되는데 특히 재계는 항상 어떤 법 개정이나 변화를 상당히 싫어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 역사가 짧고 대체적으로 오너 중심이라고 하는 기업 경영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그 세습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기득권 갖고 있는 오너 경영이 뭔가 변화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득을 없애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을 외면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재계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본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됐거든요. 소액 투자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상법 개정이 되면 증시 올라갑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예, 저 재무관리 투자론 가리키는 교수 입장에서 보면 네. 기업 가치라는 게 법제도 변경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죠. 그 법제도가 일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합리적 투자와 이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경영 특성상 통상 창업자 세대의 오너 경영 2세, 3세, 지금 3세 경영까지 가는데 이런 분들이 세습 경영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고 기업을 온전하게 인수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액주주 소홀로 이어지는 문제점, 각종 편법이라든지 이런 그 지분 얼마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업을 본인 소유를 인식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소액주주에 대한 환원 소홀의 문제가 여타 선진국에 대해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뭐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거고 최근 들어서 특히 증시가 부진한데 네. 우리만 부진하죠.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은 상당히 좋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배구조 문제가 나오면서 아마 이 정치권에서 이런 상법 개정 논의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지배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사실 지배구조 얘기는 지금 수십 년간 얘기를 네. 해왔죠. 우리나라 올해 지배구조 해묵은 논쟁거리죠, 정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번 이슈가 돼왔고 또 많은 개선을 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법제도 측면에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지배구조 측면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저희 이제 기업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일본의 사례를 사실은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밸류업된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일본은 밸류업을 어떻게 했냐? 이제 아베노믹스가 여러 가지 뭐 세계의 어떤 축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회사법 개정입니다. 회사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실제로 회사 경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는 안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밸류업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제만 하려고 했지 사실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 도외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한 측면만 보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좀 크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우리도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운영 측면에서도. 그럼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랑 우리랑 환경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재벌 구조라고 보는 거고 일본은 이제 재벌 구조가 많이 와해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환경은 다른 것 아닌가. 그래서 같은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나라의 특수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저희 나라가 비슷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후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어떤 좀 참여를 해가지고 네. 관련해가지고 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이제 전횡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횡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네. 전횡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우리나라에 맞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규제를 하면서 외국의 거를 그냥 이게 형식적 기계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네. 규제는 된다고 규제는 했는데 실제 효과는 없었던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의도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에 대한 규제를 얘기할 때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 제도가 실제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주주 이익을 보호하자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업계도 당연히 반대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 기업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해서 이게 법제적으로 법적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가지고 이게 제대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수용할 수 있는데 네. 다만
그 내용 자체가 다른 부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어떤 이사 충실 의무가 재벌이라든지 대주주의 전횡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내용은 뭐냐면 기업에 있어서의 이사들이 경영을 할 때, 이사회에서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주주 친화적인 결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회사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행위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회사 이익도 위하고 주주 이익도 위해라. 그럼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을 어떻게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네. 주주 안에서 이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거 가지고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만약에 묻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사로서는 방어할 수가 없고,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다 문제될 때는 법원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되니까, 그러한 결과가 될 때까지는 혼란이라든지 이사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우려하는 것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쉽게 예를 좀 들게요. 이게 너무 저희가 총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례들, 예를 들어서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문을 떼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 상장을 한 사례, 또 더 최근 사례는 이제 두산그룹 사례가 있었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 이제 행태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을 개정하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판단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겠냐? 라는 거죠. 당연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의 합병해서, 에너빌리티는 밥캣을 가지고 있고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회사란 말이죠. 네. 근데 로보틱스는 적자예요. 하지만 주가가 높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자본시장법에는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 밥캣을 갖고 있는 에너빌리티는 지분은 낮게 하고 요거는 로보틱스는 높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ENS와 이노베이션의 경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예컨대 에너빌리티 주주들한테 만약에 합병 이후에 무언가 보상을 더 해주겠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더라면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로보틱스 주주들 입장에서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로보틱스 이사는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고, 에너빌리티 이사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되는 거. 이게 이제 그래야지 회사 이익도 보호하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거니까. 단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통점은 대주주의 이익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지배주주 이익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이 관계에서는 회사 이익도 아니고, 그리고 소수주주의 이익도 아니고 단지 네. 대주주 이익 하나. 예,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LG 엔솔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화학에서 분할 상장을 했어요. 그럼 그 회사 100% 자회사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은 이런 100% 자회사 상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중복 상장이라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0% 물적 분할을 해놓고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원래 갖고 있던 LG 화학 주주들은 뭐가 되냐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시장을 신뢰를 하겠어요? 신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이슈고 이사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또 반박과 재반박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물적 분할이나 중복 상장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현재로는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문적 분할이나 중복 상장했을 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주주들이 네.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해당 기업에다가 되팔 수 있는 권리. 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 규정 개정에서
지금 보호조항이죠. 보호조항이죠. 네. 근데 사실은 상법을 개정하면 좀 더 효과적인 공격적인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리엠티블 라이트라는 게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분 희석이 되는 거를 자기가 이제 그 원래 그 주주 비율만큼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주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거 주식을 내다 팔지 않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상법 개정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이게 상법 개정이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분만 이제 허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신주 인수권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액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이나 뭐 두산 밥켓 같은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주주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주주라고 하면은 그 오너 중심의 어떤 지배주주를 위해서 이거를 합병을 하자.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액주주들이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갖고 있는 케이스가 돼버리면 그 소액주주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주식회사 같은 경우 분사를 할 때 인적 분할을 원칙으로 해요.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회사 편입 그 주식이 더 자회사 편입되는 게 아니라 주주 비율만큼 원래 주주 비율만큼 갖게 되죠. 사실 요즘에 눈치를 보고서 인적 분할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오너의 어떤 세습을 위해서 또 다른 이해관계 위해서 사실은 물적 분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자회사 설립할 때 훨씬 기업의 자금 조달 효과도 있고 그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보다 물적 분할이 좋은 효과가 있고 어차피 그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자회사에는 투자를 안 했지만 실제로 모기업 보고 투자한 효과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크게 손실이 없다 이렇게 기업들은 얘기하는데 연결이 예. 다 잡히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중복 상장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두 번 더블 카운팅이 되면서 현금 흐름 자체가 두 개로 나뉘게 되면 기업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모호하게 빗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어떤 사례들을 좀 집중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이게 근본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그러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을 먼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사례 말고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저도 주식 투자를 해보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예상하고 다르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제 물적 분할은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외국에서 다 하는 제도고. 아니 물적 분할 하는데 네. 그거를 중복 상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있는 그럼 거예요. 이제 중복 상장의 문제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있던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주인수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있는 내용이 그럼 모회사 주주한테 상장할 때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 충분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면 그런 경우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자회사 주주하고 이게 자회사가 모회사 주주한테 신주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사와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자회사가 모회사 주주한테 주는 순간 이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의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로는. 이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야지 해결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두산 밥켓하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합병. 네.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합병 비율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두산 밥켓은 주가가 본질 가치에 비해서 낮고 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본질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높고 이 경우에 그러면 낮은 본질 가치 우리는 밥켓이 본질 가치가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시가가 낮았으니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합병을 할 때는 시가는 우리는 이 시가는 너무 낮다. 본질 가치로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는 있죠, 당연히. 하지만 투자는 시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높은데 본질 가치는 낮으니까 여기는 낮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합병 부분에 있어가지고 두산 박해 부분이 시가 부분으로 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이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계열사 간 합병하는 경우에도 그럼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회 충실 의무 도입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 법 개정이 안 되면 이런 부분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호될 거냐 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문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상법만 개정을 하면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거 아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자본시장도 개정돼야 되는 거고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상법 개정 자체를 반대를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얘기할 때 상법을 개정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이사들이 경영을 할 때, 합병을 할 때, 분할을 할 때, 주식 교환을 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주주이익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또는 회사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회사를 넘어서 모자 관계에 있어서도 보호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포괄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컨대 회사의 거래는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주주와의 손익거래 이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손익거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크게 분류를 자본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손익거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예컨대 회사가 영업을 한다 또는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사주를 만약 취득 처분한다. 이게 사실은 손익거래냐 자본거래냐 가지고 사실은 약간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취득 처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법제는 뭐냐면 상법이 명확하게 신주 발행은 주주한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사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하고 다르게 그런 규정을 안 뒀으니까 주주한테 신주 인수권을 안 줘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유연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도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럼 자사주 취득 처분도 당연히 신주 발행하고 똑같이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법 규정에는 없지만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사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 포괄 규정이 우리가 어떤 회사의 행위를 할 때 어디까지 기존의 내용이 적법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든 행위 규칙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원론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는 법에서 정의한 이사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삼남완성을 회사 삼남완성 이사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사는 사실은 선관의 의무를 다한다. 지금 상법 개정안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사가 선관의 의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의 충실 의무, 주주 충실 의무인데 총주 충실 의무와 특정 주주 이익을 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ESG라든지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다. 이런 전반적인 개념이 이사의 역할로 정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대부분 다 원칙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거를 건 하나 본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회사의 주주가 이익이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 무엇인가를 선관주 이익으로 고민하면 그거를 충분히 역량 있는 이사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랑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왜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일단은 그 이사라는 거는 이사의 멤버잖아요. 그 주주가 임명한 대리인이에요.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성이 부족하니 기업 경영에 잘해달라고 위만 말씀하신 선관의 의무 대리자거든요.
그러면 대리자가 실질적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회사의 영업이익을 늘리거나 뭐 비용을 절감해서 직원들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게 약간 우리나라식하고 일본식 경영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식 경영을 따라가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일본 밸류업 사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제가 좀 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영미권 국가들의 증시는 다 지금 최소한 2자릿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금가옥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밸류업 성공 사례에서 일본의 지금 니케이 225 지수는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영이나 그 미국 경영의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미국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식 경영은 간접 경영을 통해서 주주들보다는 그 금융기관이나 스테이크 홀더스를 위주로 이제 자금 조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고, 미국식 경영은 실제로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CEO가 파이어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가하고 그러면은 기업 성과랑 왜 괴리가 되냐? 그건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근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내재 가치 중심을 벗어날 때 그 상황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본식 경영 입장에서는 종업원 중심의 경영, 영업이익 극대화 경영, 뭐 비용 절감 이런 쪽의 경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밸류업 지수도 일본의 어떤 그걸 벤치마킹 했다는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된 거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한 것도 보면 사실 엉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밸류업 지수 추정하는 ETF 수익률 같은 경우 다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시사점인들을 면밀하게 좀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네,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말 좀 해야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본부장님. 뭐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 법 체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민법상 이제 대리의 관계를 이제 이사한테 회사법에서 준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주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주한테 이사가 직접 대리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요. 중간에 회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회사라는 건 뭐냐면 법인이죠. 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사람처럼. 네. 이게 우리나라의 법 체계, 모든 나라의 법 체계는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둬가지고 둔 이유는 뭐냐면, 이사하고 법인하고의 위임 관계라는 게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면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게 이사의 충실 의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 사항은 주총을 거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잘못되신 제가 게, 끼어들어서 마저 듣고 잠깐만 교수님 마저 듣고 말 좀 듣고. 네. 제가 괜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아니, 게, 착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으로 해석을 하시면 법인이 있다 그러는데, 상장 기업이 아니고 비상장 기업일 때는 지금 박사님 똑같습니다. 말씀 맞아요. 아니요, 다 근데 똑같습니다. 상장을 한 이후에는 주주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돈을 투자를 하는 그 주체가 주주가 되는 건데,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주주가 오너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너라는 게 창업자의 어떤 그 세습 지배 주주를 보통 오너라고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건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법인의 주인이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실체를 좀 왜곡하시는 얘기지 지금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게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사의 지금 법적으로 상법에 있는 이사의 책임, 의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법적으로 이해 못하면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주는 사실은 회사를 통해서
이사를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주총회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사가 책임을 질 때 회사한테 책임을 지는데 왜 그러냐면 회사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대부분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할 수밖에 없죠. 회사가 잘 되면 주주의 이익도 회사 이익을 주주한테 분배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예. 근데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죠.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주 자본주의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를 할 때 회사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주주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도 같이 고려할 거냐에 대한 논쟁인 것이죠.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회사는 주주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사가 직접 이 사람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라든지 이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사하고 주주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내용인 것이지 주주 간의 이해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조문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충실 의무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성관주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충실 의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충실 의무를 넣었다가 나중에는 이사 공정 의무라고 해가지고 그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둘 다를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은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들어가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체계 개념으로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영미법상으로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사하고 주주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는 개념이고요. 원칙적으로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지는 거죠. 서 교수님 먼저 듣고. 네, 아까 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 기업 경영에서 전문 경영 체제가 들어오고 실질적인 주주들이 경영 역량의 한계 때문에 이제 대리인을 위임해서 이제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게 일반화된 거죠. 그게 주식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신인도가 제고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주주한테 왜 주인이라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지위를 부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영미식에는 주주를 주인으로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스테이크 홀더스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시는데 미국은 스테이크 홀더스에 대한 사실은 그 지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아요. 스테이크 홀더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뭐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잠재적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금융당국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은 직접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보다 사실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건 또 차치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왜 그러면 상법이나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느냐. 법조문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싶어서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 투자를 해서 효과적으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식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해서 개정이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 법조문 하나하나에 우리나라가 실제 뭐 성문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과옥저식으로 좀 따질 때가 아니라 미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판례 위주로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법 적용하는 국가로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좀 허술해 보였지만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전한 상식 기반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보다 미국의 법이 상당히 더 유연하고 현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존 성문법 체조랑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영미식 자본주의랑 컴플렉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죠. 투자자들은 법조문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으로 내가 투자했을 때 뭔가 기업이 전행이나 횡포를 통해서 법조문 뒤에 있는 행간의 글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뺏어가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데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원래 만들어진 법조문상의 의미 해석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법은 서 교수님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니, 일을 중요한데요. 해보니까 예, 예. 법 조문의 해석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의 정신이에요, 본부장님. 근데 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냐를 법을 적용할 때 항상 따지게 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 조문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의 정신이다라는 걸 하나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상장 회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퍼블릭 컴퍼니예요. 공적 회사입니다. 상장하지 않은 패밀리 컴퍼니 뭐라고 그러냐? 프라이빗 컴퍼니. 사적 회사라고 합니다. 즉 상장이 돼 있다는 거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가져와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공적 회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내게 아니고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오너는 주주고 그 사람들의 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장에 투자하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 사람도 꽤 나름 잘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 증시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갔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회사에서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이런 거를 해서 주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반응이 오더라. 한국에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전화했더니 왜 우리 회사 투자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인드셋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IR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시 담당자하고? 아니, 한국 회사들 그런 회사들 한국의 많아요. 기업은 투자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죠. 예. 왜 그걸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죠? 뭐 다른 데 더 좋은 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도 있고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상법 그 법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선관 의무가 회사에 대한 선관 의무라고 그랬는데 회사는 당연히 주주죠. 사실은 총주주입니다. 총주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총주주가 아닌 특정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대한 선관 의무 그러면 우리 회사를 장기적인 비전 아까 이제 우리 서 교수님 잠깐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2014년에 독립이사제를 도입을 하면서 4가지 미션을 독립이사한테 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네 회사의 가치를 담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라. 우리나라 회사들은 행동 강령이 없습니다.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니네 회사의 장기 전략을 세워라. 뭔 소리냐니까 경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대부분 단기 실적과 단기 이익에 몰두하더라. 그러니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장기 전략을 만들어라. 세 번째가 소수 주주와 이해관계자 이익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만들어라. 네 번째가 당신네 회사의 승계구도, 후계구도를 만들어라. 이게 이사회, 독립이사들한테 준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산 2조 이상의 회사는 독립이사를 과반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들은 CEO나 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공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 자율공시예요. 자율제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만, 2014년 10%만 기업들이 이 독립이사제를 운영하다가 지금 95%가 운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독립이사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들은 왜 독립이사를 도입하지 않는지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독립이사 도입하지 않는 데들은 저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으로 모든 걸 강제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모든 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거래소의 규정으로 공시를 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게 되고 그 회사를 좀 더 잘 알게 되고 이 회사가 우리 주주들한테 충실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되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느덧 저희의 토론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준비한 질문의 절반, 3분의 1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걸 드릴게요. 재계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주의 충실 의미가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어제 뭐 토론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뭘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 일반 조항이 바뀌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조문은 사실은 21대 국회 때부터 사실은 제안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주장하셨던 분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이 내용이 도입이 되게 되면 주주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사한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주장하셨던 분은 뭐냐면 회사의 거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자본거래, 손익거래 이렇게 있는데 법상으로 보면 한 99개 조문에 해당되는데 이 모든 거래 행위에 있어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만약에 주주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가 직접 소송할 수 있도록 직접 이사한테 묻지 않고 처음에 이사한테 회사가 이제 묻도록 하는 제도고 그 부분을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주주가 직접 그 이사한테 소송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일정 지분 요건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사실은 요건을 좀 정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내용은 뭐냐면 이 조문에 근거하게 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주주는 무조건 이사한테 조금의 손해라도 있으면 한 주만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소송이 남발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소송은 누가 제기할까요? 실질적으로 그럴까? 실질적으로 아까 행동주의 펀드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한 17년도에는 행동주의 제한한 회사 수가 한 3개사 정도 됐었는데 최근 2013년도 기준으로는 한 77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는 행동주의 펀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에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 또는 자기들의 이익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당연히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회사를 압박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짧게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뭔지도 압니다. 우리의 문화적 특성과 지금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 그 총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지분 2~3% 가지고 창업자의 손자가 평생 회장하는 게 무슨 일일까라는 고민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길을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삼성의 회장도 되고 현대 회장도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손자이기 때문에 또는 3세, 4세이기 때문에 평생 회장을 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럼 누가 그거를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냐. 이사회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 이사는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바탕 위에서 더 많은 혁신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장성도 낮아, 주주 친화적이도 않아, 회계도 불투명해. 이게 다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고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혁신과 공정성과 투명성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법부터 시작을 해서 자본시장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증법 요거 다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교수님도 네,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예, 좀 말씀하신 뭐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업 경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이해됩니다. 근데 이 외국계 투기 펀드에 대한 그 적대적 M&A 공격,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성행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 자극이 되는 거죠. 기업 가치가 낮으면 우리도 이런 기업에게 M&A 당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기업 경영을 주주 친화적으로 더 가져가겠다는 자극이 된 매기 효과로 생각하면 더 긍정적인 거고요. 물론 상법 개정이 사실은 상법이 기본법으로 다양한 하기 법령, 그다음에 판례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 기업 경영 규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재계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소위 말해서 금융당국이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상황 개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포괄적 기업 경영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누더기식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개정이 되면서 그 어떤 체계의 흐름이 좀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 포괄적인 어떤 규제가 가능한 어떤 상위법을 좀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적용 가능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현실화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여성 CEO들 칼리피오리나 같은 경우에 상시 HP 경영할 때 상당히 기업 실적 좋았어요. 네.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다음 날 해고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창업자, 오너, 경영자를 이제 이 사회에서 추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경영의 좀 유연성이 돌아와야 투자자들로부터 이 기업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니까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상법 개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으로 이게 추진되거나 폐지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칩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